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저질러야 돼. 저저 모든 것은 농담이 아니고 전부 다 얼른 다 터뜨리세요. 나도 나이가 70이에요. 다 갖다 노후대 다 놓고 시집보낼 딸도 있고 어려워서 정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휴 집도 다 안 모자피고 돈 있는 거 싹싹 긁어서 다 이것을 했으니 어떻게 이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50만 원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좀 한 2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원금도 같이 나오고 또 어느 누가 나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의 유영선입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피해자만 3만 명, 피해 규모는 4조 원. 세계적인 경제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사상 최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다단계 사기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왜 또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한층 더 진화된 다단계 사기단의 치밀한 수법과 고도화된 전략,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졌는지,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인사이드가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고요. 예, 이게요. 예, 요거는 병원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당 10,000원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분당 10,000원씩이는요. 요거 이제 보면서 여기 무슨 영상, 동영상 뭐 이런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씌워보면서 이걸 타고요. 웰빙센터에 가면 아주 전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440을 투자하면요, 예를 들어서 안마기 기계를 사요. 그래서 안마기 기계를 각 병원에 임대를 대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이 매일 나오는 거를 우리한테 8개월 동안에 이자를 0.4부 정도, 그거는 440명이면은 17만 원이 이자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투자 방식은 승마운동기, 안마의자 같은 건강 보조기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안마의자 같은 기계를 찜질방이나 미용실 등에 대여해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인데요. 기계 대여나 관리는 회사가 알아서 하고 투자자는 한 대당 440만 원 돈만 투자하면 됩니다. 더구나 8개월 후면 원금까지 고스란히 돌려받는다고 하니 믿져봐야 본전이었던 것입니다. 440을 8개월로 나누면 70만 원 다니까 55만 원. 예. 요 정도, 그러니까 55만 원 원금 플러스 월 이자 117만 원 하면 거의 7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은행 뭐 휴일 이런 거 다 빼고 한 20일 정도에 나눠서 내줘요. 그러면 한 3만 5천 원 정도가 매일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8개월이면 끝나요. 실로 명쾌해 보였습니다. 8개월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절로 불어난다니,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주부나 노인들은 더욱 솔깃했습니다. 게다가 번듯해 보이는 전시장까지 갖춘 회사, 그야말로 믿을만 했습니다. 여기 제자가 있었어요. 밑에. 근데 우리 집에 한 7, 8번 찾아와가지고 통장을 메면서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돈 띄매킬 의미가 없으니까 걔 통장을 잠깐 빼주더라고. 몇 번을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통장을 메어주면서 이런 때 돈 못 벌면 못 보니까 늙은 사람도 좀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설악동을 한번 가자. 처음에 한 대를 시작해가지고선 여기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그걸 계속 듣고
내용 다른 분들도 하는 거 보면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두 대, 2년 전을 했어요. 한 대, 두 대 하고 3대 했다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괜찮겠다고 신랑. 처음엔 한두 대만 해볼까 하는 심정으로 시작한 이들. 그런데 매일 오전 11시 어김없이 수익금이 입금이 되자 마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주일만 되면 내 통장에 한 대당 35,000원 꼴이 찍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끼가 찍히냐면 하루에 420만 원까지 찍히더라고, 하루에. 매일 들어오는 날짜를 보면은 예, 매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 빨간 날 빼놓고 은행 문 여는 날은 다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8, 9, 10, 11, 예. 16, 17, 18, 19. 그러니까 이게 몇 년씩 된 사람들은 이 통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쵸? 들어온 금액들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를 바깥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몇 년씩 난 이렇게 돈이 매일 들어온다라고 통장을 보여주면 안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 안 하겠느냐고. 매일매일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 이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갑자기 입금이 끊긴 것입니다. 27일부터 돈들이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이거야. 그냥 전선이 고장나서 마비가 돼서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걸린다. 5일간 걸린다. 뭐 4일간 걸린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터지기 시작한 것은 11월 1일자 점심시간 그때부터 확실히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막 내전신이 아니었죠. 일 터졌다, 조이팔이 날랐다, 막 그 소리 듣고 올라가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정말로 내전신이 아니었었어요.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설마 하고 달려간 사무실. 그때는 이미 이들이 투자했던 리드앤이란 회사의 회장은 물론 임원진들이 소위 잠수를 탄 후였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주부와 노인들. 개인이 당한 피해 금액은 적게는 1, 2천부터 많게는 22억까지 대다수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3억 5천 정도 좀 들어가 있는 상황. 이게 대수로 굴린 거는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서 굴리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도 한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억 2천? 근데 다 그 정도 돼요. 저는 그래도 적은 거예요. 보통 막 돈 있는 분들은 막 3억, 4억 막 다 그렇게 갖다 놓아가지고 지금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지역은 인천뿐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대구, 서산 등 전국에서 똑같은 피해자들이 대거 속출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대구 쪽하고 부산 쪽 수사는 대구청 수사이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 서산경찰서에서는 이 경인 충청 지역 법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수신금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피해액이 경인 지역 쪽이 약 2조 원, 그리고 부산 대구하고 부산 지역 쪽을 합치면 거의 그보다 훨씬 더 정말 수조 원대에 달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1조 8천억 정도로 보고가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이렇게 비대에서 대충 산출시켜 보니까 3, 4조로 넘어가요. 여기 위쪽만 해갖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1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피해자 대부분이 여윳돈 없는 서민층. 그런데 어떻게 4조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액이 생겨난 것일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서민층들이에요. 대다수 많은 피해자들 자체가 집 담보 대출에서 다 땡겨오고 또 은행에 또 신용대출 다 땡겨오고 보험 약관 대출 다 땡겨오고 캐피탈 땡겨오고 지금 쓴 빚이야 애나들이 이런 거 있던데 갖다 줄까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못 갚는 것을 갚아야죠. 뭐를 해서라도. 근데 뭐를 해서 갚니까? 지금 나 차비도 없어서요. 버스 타고 걸어다녀 1시간 반인데 지금 내가. 집이며 보험이며 땅이며 대출을 받아 투자 금액을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자한 리드앤이라는 업체는 유사 수신업체,
한마디로 불법 투자 회사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피해자들. 하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서민들입니다. 대출이나 빚을 얻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쓰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투자한 리브라는 회사는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이곳에 거액의 돈을 투자했을까요? 그렇다면 리드엔은 어떤 업체일까요? 2004년 대구에서 주식회사 BMC로 출범한 이 회사는 인천은 리드엔, 부산은 포엘, 대구는 리젠 등 전국 53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법인별로 대표이사가 있으나 전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창립 멤버이자 리드엔의 회장이었던 조이팔입니다. 이 회사가 생긴 지가 2004년부터 인천에 이렇게 지사가 그때도 많았나요? 이제 그때는 제가 시작할 단계만 해도 그 인천지사 하나 그리고 서울지사 딱 2개였습니다. 22개의 지사. 수도권에는 22개고 대구, 울산, 부산까지 하면 53개의 지사가 있대요. 거기에 다 지사장들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본부장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직급이 국장, 부장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재테크자들이죠. 한편 사업 확장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부곡의 호텔, 부산의 백화점, 김천시의 도시개발 사업 등 회사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금력도 튼튼하고 경영진들의 운영 능력 또한 탁월해 보였던 회사 리드엔. 때문에 투자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의 전시장 또한 매일 새로운 방문객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거기 있는 기계 그런 거 이렇게 채워드리거나 안내해드리는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나요? 네, 하루에 티켓이 한 200장에서 300장이니까 거의 하루에 100명은 좀 넘게 온 거죠. 코스를 돌다 보면 좀 자기가 이제 해보면서 착용해보면서 내가 이거를 사야겠다, 이거를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요트들도 탔고 자신들의 투자금이 쓰였다는 호텔, 요트장으로 관광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8월달 부곡 로얄 호텔과 더불어서 부산 요트 경기장 가서 요트를 타고 왔습니다. 로얄 호텔이나 이런 데 가봐도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누리마루도 마찬가지고 사업 진행을 제대로들 하고 있는 포장이 너무 잘 추려졌죠. 제가 그래도 대구에서 부장님을 한 바퀴 돌아왔거든. 그냥 이렇게 쏘는 거야. 거기에 그냥 저번에도 또 저 파진데 그리고 거기 또 관광 갔다 왔어요. 관광 갔다 왔는데 그러게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자. 참 예상 천국이다 천국. 돈 이렇게 잘 주는 데가 없다고. 또한 소위 엘리트 간부들은 똑 떨어지는 말솜씨로 투자의 왕도를 몸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잘 나가는 기자였었다고, 국제부 기자였었대요. 그래가지고 말도 정말 잘해요. 그 사람 말 듣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강의하러 오셨었어요. 그거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본부장, 지사장, 국장 불러가면서 말 잘하시는 분들 세워가지고 얘기를 했죠. 진짜 똑똑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 회계학과 나온 사람 이랬다 보면 나는 바보 같지만 나는 부식하고 못 배웠지만 저런 사람이 할 정도면은 이 상황이 굉장히 나고 한 4년 됐다 그러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빚까지 얻어가며 투자할 만큼 이 회사를 믿었던 것은 실제로 3년여 동안 거의 매일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수익금 때문입니다. 요즘에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2만 원짜리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체 자영업 경기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뭘 해보려고 그래도 1, 2층 갖고 할 것도 없고, 1억 가지고 있어도 마땅한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고, 매일같이 돈 나오고 걱정 없이 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던, 좀 돈의 힘이었죠. 그게
그 와중에도 8개월 동안 해가지고 그냥 뺀 사람이 있어요. 막 1억 넣어가지고 8개월 동안에 싹 빼고 끝낸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한번 돈을 매매 통장에 돈이 들어오다가 뺐다가도 몇 달 있다가도 또 넣게 돼요. 이게 중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통장에 막 10만, 20만 원씩 매일 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막 너무 홍동하고 그만큼 신용을 너무 지켰어요. 때문에 피해자들은 리드엔에서 장밋빛 희망을 품었습니다. 회사는 곧 주식이 상장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연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2010년도 가면은 이제 주식이 상장된다 그랬거든요. 그 주식이 상장되면은 이제 기계를 이거 매출을 치지 않고 연금식으로 준다 그랬어요. 안정된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의 빚더미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노후를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저도 이제 한 3년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믿겨버려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 이렇게 사업을 벌리고 있다, 저렇게 벌리고 있다 하면은 정말 저 사업만 되면 우리한테 정말 기업적으로 알차게 커서 우리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던 중 조이팔 회장과 임원들이 잠적했습니다. 회사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사업도 확장하던 중이었기에 피해자들은 처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리드엔의 투자관리 능력은 어떠했을까요? 제작진은 이들이 벌인 사업의 수익성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산에 위치한 28층짜리 혼수 전문 백화점입니다. 조이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고소득의 임대 수익금을 자신했다는 곳인데요. 한 얼마 정도? 매달 한 1억 넘게 지적자로 보시면 되죠. 그러시구나. 그럼 올해 4월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오픈하셨어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고요. 임대는 한 몇 %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28층인데요. 네네. 지상 6층에 지하 1층부터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데 18층까지. 네. 18층에서부터 15층까지만 지금 임대가 된 걸로 보시면 돼요. 18층에서 15층만. 그럼 한 30%? 30%요. 혼수백화점 외에도 리드엔이 투자하거나 인수한 사업은 모두 15곳 정도. 그 중에서도 많은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 바로 호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인수했다는 지방의 한 호텔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한 달 전 새로 오픈했다는 이곳. 호텔 주변 온천 사업이 활발해지면 관광객이 모여들 것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상 영업이 아니고 객실만 들어가고. 하지만 호텔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식당, 커피숍 등은 문을 닫은 채 객실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호텔은 조이팔 회장 측근이 인수하기 훨씬 전부터 운영하지 않고 놀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방치시게 돼요. 이 호텔을 상당한 기간, 한두 달이 아니고 그 방치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려 수리할 때 갔단 말이에요. 수리하는 기간도 몇 달은 됐어요. 주차장을 됐는가 하시는 분이 서너 달 됐는가. 그렇죠. 이게 한 2년 놀았죠. 아마 2년 놀았어요. 이게 일종의 2년 동안 경매 진행 중에 경매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었다니까. 이 건물 자체가. 그때 경매 본 금액이 34억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내부 수리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건물을 팔아봤자 30억이라 내가 이게 가치가 없다고 보지. 그렇다면 리드엔이 김천시와 합동 사업을 벌인다던 삼해원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요? 이 사업은 김천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리브라는 회사가
그 대선 컨설팅이랑 같이 이제 그 뭐 시공사, 시행사 이렇게 되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되나요? 리브라 하는 회사는 예. 처음 들어봅니다. 리드엔으로 바뀌기 전의 법인명이 리브. 헌데 개입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인수했다던 부산 요트 주식회사의 경우도 법적 하자로 요트의 등기 인수도 안 된 상황. 이렇듯 대부분의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거나 그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안마의자를 비롯한 건강보조기구 대여 사업은 제대로 운영됐던 것일까요? 보통 그 대여한 기계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인가요? 골반을 이제 해주는 골반 교정기가 있고, 네. 또 안마를 해주는 건데 그 안마는 이제 오십경이나 어깨 뭉친 거, 네. 그거 해주는 거예요. 네. 특판팀에서는 주로 담당하셨던 업무가 뭐 AS죠. AS가 설치하고. 예. 그럼 설치가 최근까지도 이루어졌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계속 했었죠. 아, 한 달에 대략 몇 대 정도? 그거 뭐 정확한 횟수는 안 나오도 한 달에 보통 그 설치하는 게 뭐 설치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거기서 뭐 돈이 얼른 맞는 것도 우리가 철수를 해오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보통 한 100대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한 달에 100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피해 금액을 이제 따져서 그 현재 경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미용실이랑 사우나랑 이런 것들을 수를 이제 좀 따져봤어요. 했더니 한 업체당 기본적으로 7대 정도는 갖고 있어야 이게 얼추 계산이 맞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게 대여가 막 활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보통 미장 같은 데는 보통 한 대가 많고, 미장 같은 데는 뭐 한 대 놓은 데도 있고, 2대 놓은 데도 있고, 한 대 놓은 데가 많고, 미장 같은 데는 보통 골반 개정들은 많이 나요. 실제로 지금 본부장님 처음 투자하실 때 몇몇 군데에서 봤다던 그 의료기 렌탈, 또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거짓말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왜 이거 안 가져가냐, 가져가라고 해도. 그 속에 돈도 얼마씩 들어있는데, 써서. 그러니까 거짓말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한 달에 100여 대씩 대여가 됐다는 직원의 말과는 달리 기계가 설치됐다는 미용실은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헌데 그나마도 이미 오래전에 철수해간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렌탈 기계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제작진이 확인해본 바 리브에서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그 실체가 불투명하거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3년 이상 지급된 수익금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혹시 투자자들의 돈이 돌고 돌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친한 지인이 투자금까지 대신 입금해주면서 권유해 리드엔을 알게 됐다는 한 피해자. 그녀는 결국 사채까지 쓰면서 무리한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 했는데 이제 뭐 해보라고 한 대를 반대인가 넣어주면서 자기가 반대를 넣어주면서 나도 이제 반대를 넣어라. 그래갖고 처음에는 5대만 해도 90만 원이 떨어지잖아요. 90만 원. 그래갖고 5대만 갖고 하려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서 또 10대 늘리고 또 얼마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월급 달라고 또 갖다 넣게 되고 욕심이 나서 옆에 사람들 보고 또 하게 되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통장은 이제 월급 들어오고 수당 들어오고 추천수당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면 매주 금요일날 나오거든요. 일주일 후에.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월급, 입금 이렇게 된 거는 이 통장으로 나오고 직급자들이 월급을 받아본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서 받을 수가 없어요. 임대수익금은 임대수익금대로 받고 추천수당에 월급에 하면은 거의 수익금이 부장만 해도 300 정도 되거든요. 추천수당까지 하면. 이들이 욕심을 부리게 된 이유는 바로 수당 때문인데요. 투자 대수에 따라 직급 수당이 나오고
누군가를 소개할 때마다 추천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다단계 업체 특유의 피라미드 구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투자 대수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 돈이 들어오는 즉시 재투자를 합니다. 1억 가지고 만약에 20대만 갖고 시작을 해도 10대냐면 한 달에 730만 원 정도가 뭐예요? 그럼 20대냐면 1,500만 원 돈입니다. 1,500만 원 돈을 갖다 440분 나누면은 그럼 세대 반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세대 반이 늘었으면은 23대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20대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상승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거기에 한 팀장 정도에 되시는 분 통장에 하루에 700 얼마가 들어오더라고요. 700 몇십만 원. 그럼 그 사람은 하루만 모았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세대를 칠 수가 있는 거야. 세대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세대가 사고도 남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2대를 사기 위해서 180만 원이 모자라요. 180만 원 어디서 끌어다가 넣어요. 이제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래갖고서 2대를 기어이 사서 대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대출받는 갖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대출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공유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대출을 더 받았더라 그러면 집가에서는 팔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10월 23일 날 하루에 입금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 각 지사에 이게 하루하루 매일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인천에 하루에 현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게 1조 4천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인천에서 왔다 갔다 가는 현금을.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매일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입출금하면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은 어떻게 피했을까? 300여 개 차명 계좌로 분산 입금했던 것입니다. 10월달부터 호니트라는 또 회사로 1년에 한나서 계좌를 바꾸면서 수시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이 부도나기 전에는 막 수시로 바꿔가지고 이 일이 돈을 붙인 거예요. CA 노트면은 CAC, 첼리는 첼리C, 또 리브는 리브N 이런 식으로 또 벤스는 벤스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는 법인명으로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사지를 다 걸린 거죠. 실제 이런 공식적인 법인명으로는 한 1%도 안 들어올게요. 일부 들어오죠. 조사를 해도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센터에서 하더라도 이쪽 법인 이름이 첼리구나. 첼리 계좌를 딱 까보면 그쪽 계좌에는 몇십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게 수사다.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등록한 후 차명 계좌를 활용해서 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그리고 또 다른 계좌로 돌려가며 입금해 그 출처를 숨겼습니다. 저희 거기 관리하시는 점장님께서 하루에 한번 서울 쪽이나 부천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러세요. 경호원이 2명씩 붙어서 자기한테 다닙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엄청나게 이렇게 수거를 해서 이렇게 입금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 피해자들은 약 3달 전쯤 이번 사태를 예감할 수 있는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처럼 수익금을 투자자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묶어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임대 수익금을 통장으로 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핸드폰으로 문자 서비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네, 통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근데 그거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돈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게 국세청으로 발각이 되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임대 수익금이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세금 때려 맞으면 기업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앞으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현 보유 대수 99대. 금일 입금된 CH 금액 332만 6,400원. 총 매일 같은 게 모아진 거죠. 이제 안 차시 신청을 안 하면은
뭐 5천만 원대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CH가 되기 전에 이렇게 이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숫자 누름이죠. 예. 개인이 뺐을 수도 없었던 겁니까, 이사? 빼려고 하냐면 이제 오늘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하는데 그 눈치를 보게끔 만들어놨죠. 구입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 개인에게는 핸드폰 문자 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을 통보한 것인데요. 만약 돈을 빼고 싶어도 지사장 눈치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석 달 뒤 핵심 경영진들이 모두 잠적. 서민의 꿈이었던 조이팔 회장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조 원의 돈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경찰은 일단 조이팔 회장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백화점, 호텔 등을 그의 가족 이름으로 인수했고 실질적인 열쇠를 쥐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이 어땠어요? 어떤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 같았나. 사람들도 그 회장 중심으로 해서 쫙 따라다니고, 네. 오면은 또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떠받들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요? 예, 막 줄 서갖고 막 악수 한번 하려고 막 얼굴 한번 익히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보고서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명을 조사 보니까 실질적인 대표는 이제 조이팔이다 이런 말. 한편 대다수 피해자들은 조이팔 회장보다는 그 측근들을 주목합니다. 행동대장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최규대 부회장과 전산 시스템을 담당했던 강태용 부사장이 그들입니다. 강태용 부사장은 중국 도피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3년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사실 이 사람들이 이제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봐야죠. 그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범죄를 해가지고 단속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단속망을 피해가는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해외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역할도 그가 맡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해자들이 조이팔 회장보다 다른 인물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건이 터진 후 조 회장이 직원들을 만났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당시 자신의 어려운 심경을 이야기했다는데요. 그때 그 마지막까지 그 조이팔 회장을 본 그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토요일 11월 3일인가? 2일인가 1일인가 되죠. 그럼 그때 조이팔 회장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본 거예요? 대구에 있었죠, 대구에. 사건 터지고 3일 됐나? 3일 돼서 우리가 대구 우리 그게 본부장님들하고 내려오시더라고. 내려오셔가지고 또 회장님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는 뭐 나도 신기를 뭐 20대를 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한 인수한 호텔의 경우 대출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의문입니다. 만약 조이팔 회장이 잠적할 계획이었다면 호텔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후 도주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이팔 회장.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조이팔 씨라는 분은 모르세요? 예? 아니 왜 취재를 막아요? 왜? 왜 취재를 막아요? 예? 혹시 조이팔 씨 모르세요? 조이팔 씨 모르세요? 양반이 진짜 왜 이래 이거. 조이팔 씨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친정 앞으로 대서니까 그냥 그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친척 앞으로는 해놨는데 그 회사에서 다단계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호텔에 투자를 했다. 호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또 이렇게 투자를 받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피해자들이. 호텔은 조이팔 회장의 조카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커피 좀 빼라 나오는 좀 보세요. 조이다. 그러면 선생님도 지금 이 사건 이렇게 터지고 나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내용 모르시고
호텔에서는 우리 호텔에서는 호텔 운영만 할 뿐이지 그거 뭐하는 회사인 것도 모르지. 조이팔 씨 형이라 그래. 행인데 아무 관계 없지. 단지 행태가 돼서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인수는 조이팔 씨가 했다고 했는데. 조이팔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조이달 씨가 직접 인수 과정부터 조이달 씨가 직접 했어요. 이거 인수하자는 권유는 조이팔 씨한테 했다고 하던데요? 그 내부적인 사안이죠. 뭐. 조이팔 회장의 주소지를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소지는 그의 형 조이달 씨의 것이었는데요. 가족에게 어떤 단서라도 들을 수 있을까 했지만 예상대로 집안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랑입니다. 네. 저희는 그 OBS라고 덕인방송에서 나왔어요. 한 가족이 살았어요? 한 가족. 딸은 시집갔고 두 번 딸에. 이렇게 친해지면서 인정되게 되시고 이분 옆에 이제 아저씨 성함이 뭐 조이팔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저도 나중에 옆집 아저씨 이름까지 모르잖아요. 요즘도 보셨어요? 못 봤어요. 요즘엔 못 봤어요? 그때 인정 내고 명절 때 선물도 주시고 집에 행사하면 먹을 거 있어. 서로 되게 좋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그래도 먼저 백령동 방송 한번 나왔었잖아요. 여기 방송 한번 나오고 백령동의 아줌마가 보면은 연락해달라 하는데 사람이 보이나? 옆에서 이래 보면 불 들어오면 방에 불 들어오면 연락해 주려고. 저 사람이 피해를 많이 봤다 하더라고. 한호에 사시는 분 뭐 언제부터 안 보이셨나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셨어요?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회장님에서 다단계 사기꾼으로 전락한 조이팔 회장, 그리고 그의 일당들. 하루빨리 수사가 마무리돼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국에 퍼져 있는 데다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수사의 윤곽마저 잡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수사진은 조이팔 외 핵심 인물들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를 검거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빚을 얻어서까지 투자를 한 만큼 투자금 회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연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피해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사건이 터진 지난 11월 3일, 임원진의 도주설이 확실해지면서 피해자들은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경인 지역에 2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지사 또는 센터라고 부르는데 그 지사 또는 센터에서 모든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대표를 선임했어요. 그럼 22명이 되겠죠. 또 비대위원 구성 이외에 비대위의 참모 역할을 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죠. 그 태스크포스 팀은 법무팀, 자금운영팀, 대외협력팀, 전산팀, 상황실 이렇게 한 5개 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던 사무실이 전국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취합하는 접수 창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 법무팀에서는 남아있는 회사의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조속 해결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보상이 조금이라도 좀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거 말고는 지금 다 사람들 원금을 다 건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다고.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얼마나 보상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는 어땠는지 제2유 사건 당시 피해자를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2006년 세상을 놀라게 한 제2유 사기 사건. 피해액이 무려 2조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현금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은행권에서 빌린 돈이 1억 5천이고요. 또 누님을 또 끌어들여갖고 누님 3억 들어가고 그래서 총 4억 5천을 1년 6개월, 2년 정도에 다 날린 거죠. 제이유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등록된 합법적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때문에 사건 당시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했다고 합니다. 피해 구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37명인가 될 겁니다. 관련된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적어란 게 있어요. 돈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어떤 각서를 쓴 게 있습니다. 각서를 써갖고 그 각서 가지고 나서 그 공제조합에 보관된 돈이 있거든요. 그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보관된 돈을 압류를 통해서 54억인가를 받아갔어요. 다단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는 공제조합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걸어 놓아야 합니다. 다단계 회사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 그 보증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턱없이 적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돈을 받기 위해서 면회도 다니고 편지도 쓰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 현금이 없는 이상은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업주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산 자체도 개인 명의로 해놓은 게 아니라 다 타인 명의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법적 절차를 밟아가고 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버젓이 법인 등록까지 되어 있는 주식회사 리드엔, 전국으로 뻗어 있는 53개의 지사들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15개의 투자 사업. 피해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리드엔은 다단계 영업을 정식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업체였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의 보증금도 당연히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용의자의 행방까지 묘연해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장을 검거를 해서 좀 남아있는 돈의 행방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전액을 환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되던 계좌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00여 개. 하지만 투자금은 이미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좌도 이제 자주 바꾸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계좌가 코니트 계좌라는 계좌인데 그 계좌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부정계좌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계좌에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이미 돈이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이미 걔들은 딱 들어오면은 그 즉시 거의 다 인출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다 빼돌려요, 사실은. 걔들이 계좌에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만약에 3조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건 몇 억이나 몇십억 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돈을 넣었던 그 계좌에는 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업체들의 수익성 정도를 파악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실 경영과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해 양도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끝나야만 그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이제 안서는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자산 가치가 이게 사업이 중단되면은 없습니다. 거의 찾을 게. 그러나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가지고 성공적으로 했을 때 전체 합하면 한 1억 1,400~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에서 예상하는 수익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 피해액 4조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 이에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사건을 더욱 키웠다고 보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매출액으로 한 100억에서 98억 있어도 그 100억 가까이가 입금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러면 이 돈이 어쩌면 이 정도 한 단위 조합에 이 정도 금액이 입금되면 금감원 찾아서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 이게. 어느 구좌로든지 돈이 들어갔다면 수백억이. 그러면은 수백억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당연히 금융당국에 신고가 되고 금융당국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었고 묵인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우리는 추정됩니다. 법인명이 계속 바뀌긴 했지만 3년 동안 꾸준히 거액의 불법 투자금이 출금되고 있었던 리드엔의 사기 행각.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은행에서도 일정 액수 이상의 돈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당국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그런 어떤 음성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 정보분석원이라고 있습니다. FOIU라고 하는데 그 정보분석원의 금융기관에서 이상 거래 징후에 대해서는 통보하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리드엔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희는 17개 전제 범죄가 있습니다. 마약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조세회피라든지 중대 범죄에 사용될 걸로 우려되는 그런 금융거래 행위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투자자 보호는 이제 자본시장과 쪽에서 투자자 보호가 일어날 것 같고요. 유사수신 행위는 이제 중소서민 금융과에서. 최근 금융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책임의 소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유사수신 관련해가지고 그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 유사수신 행위에 관해서는 네. 저희가 담당이 아니라 네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행관인데요. 유사수신 같은 경우에 또 은행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법만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실질적인 어떤 감독 내지 어떤 그 수사 부분은 네. 이게 유사수신에 관한 유사수신 규제법 자체가 처벌법이에요. 형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그럼 미리 뭐 이렇게 좀 예방을 한다거나 걸러낸다거나. 그 부분은 지금 금감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금융사기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지 다시 금융감독원을 찾았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도 수시로 그런 어떤 신종 유사수신 형태가 나타날 때마다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의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칠지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진흥화된 수법과 치밀한 전략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울리는 금융사기 사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그 정도 고소득이 생기면 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득을 주게 하겠냐. 그건 사실은 일반인들 생각에도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고소득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돈을 끌어다가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것은. 해당 회사가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제도권 금융기관의 그 목록은 그 금감위 홈페이지에 나열돼 있고요. 또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이 필요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증빙자료, 뭐 계약 등이라든가 관련된 자료를 이런 정보기관에 확인을 하고 점검하는 조치가 이런 범죄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고 절차 후에 영업을 하고 있는 다단계 업체의 목록은 금융감독원 유사금융조사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YMCA 시민중개실과 공제조합에서는 다단계 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 한번 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자책과 막막한 앞날에 대한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애 나가서 얘기도 못해 이거. 이 얘기 이렇게 이랬다고 얘기하면 얘가 아까 먼저 추가하는 얘기거든 그게.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잘못은 물론 우리한테 있어요. 잘못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1차 잘못을 묻기 전에 살 방법을 먼저 구제를 해준 다음에 채찍을 하시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운 경기 불황.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남겨놓지 않고 모든 희망을 앗아간 금융 다단계 사기단. 하루빨리 구속해서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상 최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 물론 개개인의 자각과 주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사기단이 3년 동안 수만 명을 끌어들인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범인을 잡아봤자 피해 보상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사기 조직을 적발하는 체계적인 단속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OBS 인사이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